유펜더의 사건 실화입니다. 오늘은 결혼한 지 불과 2달 만에 신혼 아내의 머리에 쇠못 2개를 박아 살해하려 했던 남편의 실제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2009년 6월 14일 중국 장쑤성 쉬저우시. 그날 한 병원 응급실로 믿기 어려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환자의 머리 위에는 작은 나무판 하나가 얹혀 있었고 그 나무판에는 못 하나가 박힌 채 그대로 환자의 머리를 관통한 상태였습니다. CT 촬영 결과 못은 환자의 관자놀이 부위에서 삽입된 상태였으며 그 깊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우 깊었습니다. 못이 들어간 가장 깊은 지점은 이미 뇌간 부위까지 도달해 있었고 이로 인해 환자의 생명은 극도로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상자의 이름은 양루이, 당시 나이는 21세의 여성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웠던 사실은 그녀는 불과 10일 전 교통사고를 겪었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온몸에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고 아직 상처조차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끔찍한 사고를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그녀의 곁에 있던 남편 장리춘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집에서 낮잠을 자던 중 갑작스럽게 잠에서 깨어났고 그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닥에는 수박 껍질이 흩어져 있었고 아내의 머리 위에는 평소 모기향을 꽂아두던 작은 나무판이 얹혀 있었으며 아내는 수박 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그 나무판에 박혀있던 길이 약 10cm의 대못이 통째로 머리 안으로 들어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양루이의 부모는 사위의 이 설명, 즉 수박 껍질을 밟고 넘어지며 사고가 났다는 주장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방의 크기는 한국 기준으로 보면 작은 원룸 정도에 불과했고 침대를 제외하면 몸을 크게 움직일 공간도 넉넉하지 않은 구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한된 공간에서 하필 수박 껍질을 밟아 넘어지며 침대 아래의 나무판의 못이 정확히 관자놀이를 관통했다는 설명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병원 의료진이 결정적인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양루이의 머리를 자세히 살펴보던 의료진은 처음에는 하나로 보였던 못자국이 그녀의 머리에 2곳이나 남아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한쪽에는 실제로 못이 깊숙이 박혀 뇌 조직까지 관통한 흔적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두피를 완전히 뚫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또 하나의 못이 강하게 눌려 들어갔다가 빠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못자국이 한 곳이 아니라 2곳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양루이의 가족들은 이 상처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딸의 머리에 힘을 가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이 같은 의료진의 소견을 전달받은 양루이의 남편은 즉시 파출소로 달려가 신고했고 경찰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채 곧바로 사건이 벌어진 양루이의 집으로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앞서 남편 장리춘이 말한 대로 아내가 밟고 미끄러졌다는 수박 껍질뿐이었고 범행을 의심할 만한 도구나 뚜렷한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현장에 있던 한 경찰은 이 상황을 단순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못으로 머리를 찌르는 상황이라면 한 번만 힘이 가해졌어도 피해자는 극심한 통증 때문에 즉각 반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못이 깊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거나 비명을 지르기 마련인데 그런데 양루이는 첫 번째 못이 머리에 충격이 가해질 당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어진 2번째 시도에서는 못이 뇌에 깊숙이 들어갈 만큼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점에서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범인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사건 당시 바로 그녀 곁에서 잠들어 있던 남편이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점 역시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연히 남편 장리춘을 의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동시에 이 의심을 반박하는 반론도 곧바로 제기됐습니다. 장리춘은 당시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인이었고 평소에도 아내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아내 양루이는 체격이 좋고 힘도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신체 조건만 놓고 보면 장리춘이 그녀를 제압했다는 설명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양루이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머리를 관통한 못이 뇌간을 손상시키는 중상을 입은 탓에 이미 언어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당장 양루이의 진술만으로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남편 장리춘이 왜 하반신 마비 상태가 되었는지 그 이유부터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게 된 것은 불과 열흘 전 발생한 교통사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결혼한 지 한 달 남짓된 장리춘 부부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농기계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양루이는 사고의 충격으로 차량 앞 유리를 뚫고 밖으로 튕겨나갔지만 기적적으로 찰과상만 입었을 뿐 크게 다친 곳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반면 운전석에 있던 양루이의 남편 장리춘은 충돌 당시 강한 압박을 받으면서 척추를 크게 다쳐 결국 전신 마비 판정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경찰서로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는 보험회사 측에서 걸려온 것으로 보험사는 양루이의 보험 가입 시점과 사고 발생 시점이 비정상적으로 겹쳐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보험의 보장 금액은 약 3천만 원대였으며 이 상품은 일반적인 생활보험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보험이라 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험은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가 비교적 적은 반면 보장 금액이 큰 구조입니다. 주로 위험한 일을 하는 직종에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상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 양루이가 바로 이 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는 점이었고, 더욱 이상한 사실은 불과 며칠 전 보험 효력이 막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이 발효되자마자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 시점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절묘한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즉시 보험회사로 찾아가 양루이의 보험 계약서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던 경찰은 곧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보험금 수익자란에 기재된 이름이 정작 아내 양루이가 아니라 남편 장리춘의 이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 법정 수익자를 지정해 가족 전체가 보장 대상이 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험의 수익자는 오직 장리춘 한 사람뿐이었고,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설정이었습니다. 더구나 양루이가 스스로 이 보험에 가입했다면 최소한 가족에게는 이 사실을 알렸어야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양루이의 부모를 포함해 딸의 보험 가입 사실을 알고 있던 가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경찰은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다시 정리해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사건의 여러 조각들이 서서히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4월 중순에 결혼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4월 말 해당 보험이 가입되었습니다. 이후 5월 중순 보험 효력이 발생했고, 6월 4일에는 교통사고, 그리고 불과 10일 뒤인 6월 14일, 양루이는 쇠못이 머리를 관통하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시간 흐름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시점들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보험 가입 시점과 연이어 발생한 사고들이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사건의 출발점이 되었던 첫 번째 교통사고 자체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기록에 따르면 양루이가 타고 있던 조수석 쪽은 대형 농기계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차체가 심하게 찌그러진 상태였던 반면 운전석에 있던 장리춘의 자리에는 헤드라이트조차 파손되지 않을 정도로 차량 손상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황만 놓고 보면 조수석에 앉아있던 양루이가 중상을 입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양루이는 큰 부상 없이 살아남았고, 반대로 차량 손상이 거의 없었던 운전석에 있던 장리춘은 이 사고 이후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사고 당시 차량 파손 상태와 비교했을 때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한 경찰은 교통사고와 이어진 쇠못 사건 역시 서로 무관한 우연이 아니라 장리춘이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한 하나의 연속된 범행 과정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남편 장리춘을 경찰서로 불러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장리춘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말만 남긴 채 돌연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찍힌 충격적인 CCTV 영상 하나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해당 영상에는 하반신 마비라 주장했던 장리춘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PC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러웠고 걸음걸이 또한 전혀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확인한 경찰은 장리춘이 그동안 주변 사람들을 속이며 하반신 장애를 가장해 왔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즉시 장리춘의 소재를 파악해 체포 작전에 나섰고 곧 그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CCTV 영상과 보험 가입 내역, 교통사고 당시 차량 파손 기록, 그리고 쇠못이 박힌 상처의 형태 등 그동안 확보한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장리춘은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마침내 아내의 머리에 못이 박히던 그날 자신이 저지른 일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인 2009년 6월 14일 낮 12시 무렵 장리춘은 아내 양루이에게 건강에 좋은 음료수라고 건네며 그 안에 수면제 2알을 섞어 복용하도록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가 약을 먹고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망치를 꺼내 아내의 관자놀이를 향해 내려쳤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위치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쇠못이 두피를 깊이 관통하지 못했고 이를 확인한 그는 위치를 다시 잡아 두 번째로 더 강한 힘을 가해 내려쳤고 그제야 못이 머리 안으로 깊숙이 박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 역시 보험금을 노리고 사전에 계획한 일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원했던 결과로 이어지지 않자 장리춘은 경찰의 수사에 대비해 하반신이 마비된 것처럼 행동하며 주변의 의심을 피하려 했고 그리고 보험금을 받기 위한 다음 수단으로 아내에게 수면제를 건네 아내의 머리에 쇠못을 박는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사고로 위장돼 있던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장리춘이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하고 준비한 계획 범죄였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사위 장리춘이 교통사고와 쇠못 사건을 모두 계획적으로 꾸몄다는 사실을 들은 양루이의 부모는 문득 2년 전 숨진 아들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2년 전 양루이의 남동생 양타오는 평소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던 청년이었지만 전기밥솥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고로 숨졌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양타오가 사망했을 당시에도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보험이 막 효력을 갖기 시작한 직후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했던 것은 아들의 시신을 확인한 바로 그날 당시 딸의 남자친구였던 장리춘에게 보험회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확인한 결과 당시 지급된 양타오의 사망보험금은 약 5,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양타오의 보험 서류를 확보해 살펴본 결과 해당 보험 계약을 처리한 담당자 역시 장리춘으로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금 청구 절차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장리춘이 직접 나서서 진행한 사실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장리춘은 양루이의 가족에게 보험 처리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보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양타오의 가족은 아들의 보험 가입 역시 그가 도와줬고 보험금 청구 절차 또한 그가 대신해줬다는 이유로 결국 그 돈을 건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모든 정황을 다시 돌아보자 아들의 죽음 역시 장리춘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더 이상 배제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후 법정에 출석한 장리춘은 수사 과정에서 했던 이전의 모든 자백을 전면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아내 양루이의 사건 역시 수박 껍질을 밟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우연히 쇠못의 머리를 부딪힌 단순한 사고였다고 강변했습니다. 또한 2년 전 발생한 양타오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양타오가 누전된 전기밥솥을 만지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장리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을 향해 조롱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수사를 맡은 경찰과 보험회사 관계자들까지 거론해 그들 모두가 무능하고 진짜 범인을 찾기 귀찮아 자신에게 모든 범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현재 제시된 혐의만으로는 아직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제시된 혐의 전반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의 원칙에 따라 즉각적인 선고를 내리지 않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법정에서 사위 장리춘을 마주한 양루이의 어머니는 극도의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반면 장리춘은 그러한 가족의 절규를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장리춘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 상황에서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중상을 입은 이후 의사 표현이 어려워졌던 양루이의 증언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양루이는 부모님의 헌신적인 간호 속에서 마침내 간단한 의사 표현이 가능해졌고, 사건 당시의 기억을 조금씩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약을 건네며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좋은 약이라고 말했고, 그 말을 믿고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给你几粒药吃。哦，吃了2粒，等于说是消炎药是吧？ 그리고 양루이의 이 진술은 그동안 장리춘이 주장해왔던 우연한 사고라는 설명을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2년 전 사망한 동생 양타오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전기 기술자들의 자문을 통해 단 몇 가닥의 구리선만으로도 전기밥솥을 치명적인 위험 장치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직접 증언과 기술적 검증 결과까지 더해지며 관련 증거들이 하나둘씩 쌓여갔고, 결국 약 1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2010년 6월 8일 재판부는 장리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어쩌면 장리춘의 이 모든 계획은 양루이를 처음 만났던 2년 전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시청 감사합니다.